모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이 짙은 우리 시장 속 여러분의 투자 고민 해결을 위해 오늘 2부에서는 홀짝 박사 김문석 파트너가 투자 특강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8181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국경제TV 파트너들이 준비한 9월 핵심 유망주와 다양한 선물 받아가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방송 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양한 투자 팁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문석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 김문석입니다. 자, 9월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이 한국 증시 전망, 주간, 월간, 하반기, 또 내년까지 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시장 그림을 먼저 좀 그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 증시 주도주로 예상되는 후보군인 이 위드 코로나 관련 수혜 업종에 대해서 마지막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한국 증시 전망부터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자, 먼저 다음 주가 어떻게 될까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요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간이 금요일 날 지금 장 마감 후에 제가 지금 녹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뭐 주말 금요일 뉴욕 시장 마감을 못 본 상태라서 조금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어찌됐든 간에 다음 한 주 증시는 더 오르지 않을까,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조정 이후에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겠고요. 자, 우선은 기술적으로는 사실 좀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제가 코스피 3200선에 줄을 꺼놨는데요. 우리 코스피가 3200선을 좀 돌파하고 난 다음에 한 2달 반 정도 3200선 위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저항선이 있으면은요, 이 지지선이 무너져 가지고 밑에서 위를 보면 이제 저항선이 되겠죠. 이렇게 좀 강력한 저항선대가 위치하게 되면 요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이 저항을 한 번에 뚫기가 좀 쉽진 않고요. 보통은 뚫는다 하더라도 보통 반등폭의 한 3분의 1 정도는 눌렀다가, 그리고 이걸 뚫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매물 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9월 시장 분위기가 어쨌든 지금 요 선 자체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는 지금 워낙 3200 위에 지금 매물이 많이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낙폭까지에 따른 반등이 한 요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원래는 반등폭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3150까지는 밀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흐름을 좀 추면서 원래는 요런 패턴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상 일반적인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좀 다음 주가 여기서 좀 짧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바로 좀 튀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이 두 가지인데, 지금 이제 물론 일요일 날,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났느냐 따라서 이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이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났느냐 따라서 이 영향을 월요일 날 우리 한국 증시가 받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걸 뭐 좋게 봤든 또 나쁘게 봤든 혹시나 나쁘게 봤더라도 짧게 조정받고 튀어 오를 것 같다는 얘기고요. 좋게 영향을 받는다면 좀 떴다가 눌리더라도 주중에 한 번 더 튈 것 같다, 약간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시장이 약간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머징 증시, 아시아 증시 전반의 흐름이 좋지 않았거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사실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조금 더 아시아권이 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 경제가 좋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라는 분위기였던 반면에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권 이머징 증시는 좀 취약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자, 이것 때문에 이 잭슨 미팅을 앞두고 테이퍼링에 관련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전반적으로 아시아권 쪽에 수급을 좀 취약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잭슨 미팅 연설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자, 테이퍼링은 하긴 하겠지만 아주 뭐 빠른 속도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고 충분히 시장에 시사를 했고요. 특히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뭐 바로 또 금리 인상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좀 내려놓는,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좀 잠식시키는 이런 사실 발언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부분은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윤곽 우려 때문에 아시아 증시권에 미리 좀 돈이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당장 테이퍼링이 강력하게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자, 이런 분위기라면은 아시아권 쪽에 다시 또 자금을 너무 뺏는 부분을 좀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면 뭐 예전에는 돈이 들어오면 거의 다 선진 증시 쪽으로만 흘러갔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머징 쪽으로도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때마침 이웃에 있는 중국이 또 이 부양책을 또 펼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위안화도 좀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보통 위안화 강세 나올 때 상대로 달러가 좀 빠지면서 원화도 같이 강세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거의 내내 팔았던 외국인들이 지금 8월 말부터 일단 뭐 이머징 쪽에 수급이 좀 돌아서고 있다. 뭐 강한 매수는 아니더라도 일단 매도는 좀 일단락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이게 뭐 바로 한번 뚫고 갈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워낙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짧게 조정받고 한번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가 우리 한국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 참조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있으면 만기를 앞두고 뭐 어떤 이 선물 파생 상품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물이 터져서 시장을 확 누르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걱정들을 보통 많이 해서 좀 관망세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실상 저희가 이렇게 두들겨 보면 뭐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얼마냐, 매도 차익 잔고가 얼마냐, 이 부분보다 제가 한국경제TV에서 한 20, 30년 동안에 이 시황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항상 이 만기를 앞두고 시장을 쭉 관찰을 해보면은요, 보통 만기 전 2, 3주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만기가 만약 이때가 만기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만기일 2, 3주 전에 만약 시장이 좀 폭락을 했다. 이런 경우는 어김없이 만기가 있는 주에 좀 더 빠지더라라는 부분이고요. 자, 반대인 경우는 오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굉장히 좀 짧거든요. 대부분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길게 포지션을 가져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좀 짧게 포지션을 잡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매매했던 부분들은 거의 다 뭐 청산된 경우들이 많고, 근데 최근 2, 3주 안에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팍 폭락을 했다면 아마도 선물이든 옵션이든 올라갈 줄 알고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가 물린 분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물려버린 분들 입장에서는요, 만기 날이 되면은 자동으로 다 청산돼 버려요. 내가 선물을 매수를 들고 있다면 자동으로 다 매도를 때려버리는 거고요. 만기일 날 자동 청산을 피하려면, 요때 어쨌든 반등이라도 나오려면 이걸 좀 청산하려고 하는, 때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많이 좀 더 빠지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추격 매도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만기주에 일반적으로 선물 매도가 조금 포지션이 많이 잡히더라는 거죠. 자, 이러면 당연히 선물 매도가 많아지면은요, 이 선물이 좀 싸져 버리니까 싼 선물을 사고 비싼 현물을 팔면서 차익 거래라고 하는 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러면서 일반적으로 선물 매도가 좀 많아지는 주간에는 선물이 싸지니까 싼 선물 사고 비싼 현물 파는 프로그램 매도가 터지면서 시장을 좀 누르는,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만기 2, 3주 전에 시장이 좀 빠졌을 경우는 만기주도 더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부분이고요. 자, 반대인 경우, 자, 여기가 만기일인데, 자, 만기 2, 3주 전에 이렇게 좀 올랐는 경우, 자, 우리가 놓고 보면은 단기 급등에 따른 좀 가격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아무래도 만기를 앞두고 또 프로그램 매물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경계감도 있고 할 겁니다만은, 제가 경험적으로 딱 두들겨 보면 요 경우도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선물이나 옵션을 매도를 쳤다가 지금 물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게 치고 올라가 버리면요. 자, 이게 중요한 거는 가마들고 있으면 만기일 날 자동으로 청산이 돼 버리는 겁니다. 매도를 들고 있다가 청산되는 거면 이게 매수로 청산되겠죠. 한매수가 되는 건데요. 선물로 따지면.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로 갑자기 이제 시장 더 빠질 줄 알고 매도를 쳤는데 이게 시장이 위로 튀어버리면 지금 매도로 물려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만기가 있는 주간에는 어쨌든 밀리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한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더 올라가 버리면 또 추격 한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런 과정 속에서 여기서 선물 한매수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우위를 보이더란 겁니다. 힘 기울기가. 이 선물 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요. 이 선물의 매수 강도가 매도보다 좀 더 강해지게 되면 선물이 또 조금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비싼 선물을 팔고 싼 현물을 사면서 마진 거래를 하는 차익거래가 들어오면서 이 시장의 프로그램 매수가 또 좀 받쳐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기가 주는 그 앞에 2, 3주가 어쨌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물론 8월 달에 엎어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자, 이거는 이제 조금 과거 얘기고요. 우리 특히 선물 옵션 같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포지션을 좀 짧게 매매하는 시장에서는 이때 뭐 물린 분들은 이번에 올라올 때 거의 다 청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 중요한 거는 요 구간이죠. 자, 여기에서 시장에 뭐 악재도 많았고 뭐 3,000 깬다, 2,800 간다라는 얘기도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선물에 대한 매도 상당 부분 좀 붙었을 건데요. 자, 이게 어쨌든 간에 좀 의외로 반대로 빠르게 지금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러면 지금 선물을 매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음 한 주간은 이걸 지금 한매수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밀린다 하더라도 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이 선물 매수가 좀 많아지는 구간이고요. 위로 올라가 버리면 또 쫓아가면서 한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음 한 주는 선물 한매수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이러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에 또 좋은 환경이거든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다음 주는 좀 짧게 조정받고 한 번 더 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코스피 3200선은 기술적으로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는 좀 짧게 조정받고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다. 약간 수급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길게 9월 한 달, 또 나아가서 한 10월 달까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 9월 한 달과 또 10월 달의 시장이 좀 좋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이 8월 달 증시를 끌어내렸던 이 이유가 만약에 더욱더 증폭된다면 9월 달, 10월 달 올라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8월 달 증시를 끌어내렸던 원인이 좀 완화돼 준다면, 일부 소멸되고 또 일부는 좀 완화돼 준다면 시장은 다시 예전 시세를 향해서, 즉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겠죠. 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부는 소멸되고요, 일부는 완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여파로 10월달, 11월달 증시는 정고점을 향해서 다시 좀 달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8월 달에 증시가 급락한 이유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8월 초반에 빠지기 시작해서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툼에 나오고, 이 과정 속에서 시장에 참 악재가 많았는데요. 그대로 순서대로 저희가 한번 보면 8월 초반에 시장이 엎어졌던 거는 반도체 이슈죠. 모건 스탠리에서 PC용 D램 가격이 4, 4분기에 제법 빠질 것 같다, 고점 치고 제법 빠질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좀 하향될 수 있다. 이 하향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끌어내렸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해서 매도로 돌려버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냥 수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진행이 됐던 거고요. 자, 때마침 요 찰나에 또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요. 이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콘택트 관련된 기업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제 좀 정상화되나 하고 기대를 받았는데 델타 변이 확산되면서 경기 정상화 시기가 또 늦어질 것 같다 하는 것들이 콘택트 관련된 기업들 끌어내리고요. 흔히 말하는 이 경기 민감주들, 경기에 따라서 방향을 좀 같이 타는 이 경기 민감주들을 또 끌어내리고,
특히 이번에는 이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또 시장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요. 생산 차질 관련된 이슈예요. 차량용 반도체가 가뜩이나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 자체가 좀 차질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델타 변이는 특히 이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은 이 동남아 국가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요.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죠. 이쪽은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한 봉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도 오히려 4단계로 좀 강화시켰던 것처럼 자, 빠르게 이 봉쇄가 강화되다 보니까 일부 공장들, 지역들 셧다운 들어가면서요. 일부 부품 생산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자동차 생산 차질이 이제 겨우 좀 진정되나 했더니만 또다시 한번 생산 정상화가 좀 딜레이 되는 분위기다라는 분위기가 잡히면서 자동차도 끌어내리고 또 TV나 뭐 스마트폰 만들 때 필요한 일부 IC 칩들이 부족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심지어는 뭐 관련된 이러한 IT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끌어내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반도체를 다시 한번 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이 델타 변이 자체가 그 전방위적으로 이 대부분의 업종에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주가를 밀고 나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버렸고요. 여기다가 또 때마침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한번 터졌죠. 가뜩이나 지금 시장이 엎어지고 있는 과정에 또 테이퍼링 관련 이슈까지 터지면서 야, 이게 테이퍼링까지 빠르게 진행됐다가는 아시아권, 이머징권 큰일 나겠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또 주가를 한 번 더 미는 상태에서 또 아프간 사태도 터져버렸고요. 자, 거기다가 또 MSCI 우리가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해서 MSCI를 구성하고 있는 이 신흥국 지수 안에 이 중국 A주가 편입이 되면서요. 매년 A주를 조금씩 늘리고 대신에 이제 A주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 뭐 한국이나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여타 국가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이런 포지션 정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일정이 잡혀 있고요. 하다 보니까 특히 MSCI 분기 리밸런싱이 진행되는 달, 우리가 1년으로 따지면 2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인데 요 달에는 보통 한국 증시에서도 돈이 조금 빠져서 중국 A주로 넘어가고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때마침 8월달에 MSCI 리밸런싱도 탁 걸려있는 이런 주간이고 거기다가 또 때마침 배당금, 중간배당 중간배당한 기업들 요즘 꽤 많은데요. 특히 삼성전자 중간배당 크게 했죠. 자, 이 돈들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뭐 중간배당 하는 이 대기업 정도의 대주주는 전부 다 외국인들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중간배당금을 챙겼을 건데요. 우리가 보통 중간배당금은 받으면 재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8월 18일부로 중간배당금이 빠져나갔는데요. 당연히 돈을 받았으니까 빼가기 위해서는 팔고 넘겨야 되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가야 되겠죠. 이 과정 속에서도 달러가 다시 한번 또 속도를 붙이는 이런 모습을 또 줘버렸고요.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 나기 때문에 현물에서도 매수가 못 들어오고 또 선물은 약간 또 매도를 쳐서 거기서 또 뭘 먹으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시장에 또 안 좋았고요. 자,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시장이 이렇게 엎어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주가가 적당하게 빠지면 괜찮은데 조금 심하게 빠지면 신용 반대매매 터집니다. 마진콜을 받게 되죠. 하다 보니까 급기야 일부 뭐 대형주들이야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만은 코스닥의 일부 기업들은 마진콜 사태가 그러니까 신용 반대매매가 실제로 나갔습니다. 신용 반대매매 터지면서 이 물량이 보통 신용 반대매매는 하한가로 터지는 거다 보니까 어떤 종목 신용 반대매매 내일 나간다더라 하는 것들이 또 시장에 공포를 주고 또 실제로 관련 매물 나오고 주가를 밀고 하는 흐름들을 주면서 주가를 그냥 참 속절없이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9월달과 10월달에 증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8월 증시를 끌어내렸던 이유 중에 일부가 좀 소멸돼주고 일부는 좀 완화돼주면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부분에서 먼저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자, 일단은 MSCI 리밸런싱은 8월달 끝났습니다. 이거는 소멸이고요. 11월달에도 진행됩니다만은 일단 9월달, 10월달은 없다는 얘기죠. 8월달 MSCI 이머징 분기 리밸런싱은 일단 이거는 소멸이고, 자, 중간배당금 나간 거 이거 소멸이에요. 일단 나갔으니까 이제 뭐 이번 달에 또 나갈 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주가가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신용 반대 매매 나갔는데 최근 올라왔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신용 반대 매매가 당장 나갈 건 없겠죠. 이것도 소멸이에요. 자, 시장을 끌어냈던 이유 중에 일단 세 가지가 소멸된 상태고요. 당장 9월달, 10월달에 나올 사항은 아니고, 나머지가 좀 완화가 돼주면 되는데요. 자, 지금 가만히 보면 반도체. 요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보면 어떻은가요? 물론 8월 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 매도를 집중적으로 맞으면서 아주 주가가 심하게 빠졌습니다만은, 자,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더 안 빠지고 있습니다. 하방을 잡고 있고요. 오히려 중간중간에 반등도 모색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야, 4, 4분기 PC용 D램 가격 빠지는 것 때문에 이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사실 PC용 D램 비중은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상당 부분 현재 우리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은 이 서버용 D램인데요. 서버용 D램 가격은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서버용 D램 가격도 4, 4분기는 조금 빠질 걸로 보긴 합니다만은, 자, 근데 아직 지금 서버용 D램은 수요도 괜찮고, 뭐 수요와 공급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공급 대비 수요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가격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이 얘기가 의미하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3분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4분기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 이거 조금 확대 해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당장 PC용 D램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나 4, 4분기에는 또 서버용 D램 가격도 조금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복병을 안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중요한 거는 주가가 이미 그 선반영에서 충분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장이 별로 주가가 놀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대비 올해 실적이 참 좋은데요. 올해 실적이 피크를 치고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 둔화되고 내후년 더 나빠질 것 같다면 지금 가격은 빠졌지만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계속 반도체 피크아웃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피크아웃이라는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을 보면 당연히 지난해 대비 올해 높고요. 올해보다 내년 더 좋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내년보다도 내후년 더 좋다라고 지금 전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PC용 D램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4,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서버용 D램 가격도 지금보다 좀 빠질 거다라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올해 대비 내년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걸로 보고 있고요. 내후년에도 그 실적은 이어갈 걸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피크아웃을 친 건 아니고요. 지금은 PC용 D램 가격이 피크아웃을 친 건데, 삼성전자 주가나 SK하이닉스 주가 빠진 거 보면 이건 뭐 너무 호들갑스럽게 마치 반도체 업황 전체가 피크아웃 친 것처럼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찌 본다면 조금 시장이 오해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단기간에 주가가 심하게 빠진 부분을 감안하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뭐 내년 실적 대비해서 봤을 때 이거 뭐 너무 심하게 빠진 거 아닌가? 뭔가 이러한 악재들 때문에 마치 업황 자체가 완전히 다운되는 것처럼 좀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워낙 덩치가 큰 기업이고 우리 한국 증시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수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바닥은 좀 다질 가능성,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하락 가능성보다는 현 시점에서는 좀 하방을 좀 잡으면서 바닥을 다지다가 9월달, 10월달에는 조금 덜 올리는, 마치 이렇게 시장이 좀 덜 올리듯이 많이 빠진 것만한 호재는 없다라는 이러한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가 자체가 너무 좀 과하게 반영을 해서 반도체 피크아웃 관련된 부분을 너무 과하게 반영해서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좀 시장이 정신을 차리고 나면 어느 정도 하방을 잡고 좀 덜 올릴 수 있는 요 정도의 흐름 정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요 부분도 시장의 우려가 증폭되기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이게 뭐 서버용 D램, 이익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서버용 D램은 지금 오르고 있는데 라는 부분이든, 당장 또 10월달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야,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너무 싼 거 아니야? 자,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잡히면서요.
우려가 증폭되기보다는 완화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델타 변이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 시장의 콘택트주들, 그 다음에 경기에 민감한 산업들, 그 다음에 일부 IT, 자동차, 완제품 생산하는 기업들, 생산 차질 이슈가 붙어버린 겁니다. 이게 붙어버리면서 이들을 다 끌어내려 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래를 선행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막 지금 적자 나고 있다는데 지나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 되나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 적자 날 것 같으면 미리 그걸 반영해서 다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지금 적자지만 내년에 흑자 전환할 것 같다 하면 적자인데도 주가 또 미리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델타 변이 관련해서는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가 방역을 하고 봉쇄를 하고 하면서 이제 겨우 좀 경기가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시점에 7월 달부터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요. 이것도 다시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실제로 컨텐츠도 빠져버리고 또 경기 정상화 또 늦어지겠구나, 경기 민감주도 빠지고 일부 IT나 자동차 쪽에 완제품 생산 차질 생기는 부분들이 부품주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종을 다 끌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분위기를 보면 어떤가요? 위드 코로나와 이제 조금 공존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처럼 감기 걸린다고 해서 독감 걸린다고 해서 우리가 전 세계가 경제활동을 막아놓고 거리두기 단계를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이유는 백신과 치료제가 있기 때문이죠.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좀 다르죠. 어쨌든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백신도 준비가 안 된 상태, 치료제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터져버리다 보니까 전 세계가 경제활동을 봉쇄시키고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시키고 자, 이러면서 지금 1년 반을 보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백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델타 변이에 감염되더라도 중증까지는 가지 않더라는 것들이 자꾸 확인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면 백신 접종률만 충분히 좀 올라오다 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경제활동의 봉쇄를 다 풀고 거리두기 단계 이런 것도 다 풀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정상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도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일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은 이미 좀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 우리 한국처럼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은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 단계를 더 강화하면서 어느 정도 접종률이 올라올 때까지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올 때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를 더욱더 강화를 하면서 어쨌든 최대한 접종률을 높이고 이걸 이제 풀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 얘기는 시간의 문제지 백신 접종률이 지금 높은 국가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서서히 우리한테까지 넘어오면서 대충 연말이나 내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 부분 코로나와의 공존, 즉 봉쇄가 풀리고 거리두기 단계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없어지고 우리가 또 여행도 다니고 하는 백신 여권 들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부분은 비록 지금 힘든 이 콘택트주들이 야 내년에는 실적 정상화 될 것 같은데 라는 분위기가 잡힌다면 이 주가는 뭐 내년에도 올해처럼 계속 힘들 줄 알고 빠져 있는데 내년은 정상화 되겠는데 하는 분위기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내년 경기가 어쨌든 이렇게 경제활동 봉쇄가 풀리면 내년 글로벌 경기는 어쨌든 간에 조금 살아나겠구나 하게 되면 또 경기 민감주도 좀 올라오고 자 지금 현재 생산 차질 생기고 하는 부분들도요. 위드 코로나와의 공존을 하게 되면 이제는 뭐 또 어떤 또 변종 바이러스가 파고든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국가별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번처럼 뭐 공장 셧다운 들어가고 이런 일까지는 안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뭐 생산 차질도 지금 뭐 대충 시장에서는 한 3, 4개월 정도는 정상화되려면 한 3, 4개월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때 주식은 3, 4개월 동안은 정상화가 안 된 생산 차질이 있다고 해서 3, 4개월 동안 주가 못 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3, 4개월 이후에 정상화 될 가능성이 있다면 주가는 미리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생산 차질 이슈도 좀 있으면 풀리겠네라는 분위기가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변이에 따른 이쪽 부분에 여러 업종들이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도 10월달, 9월달, 10월달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포가 확산되기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테이퍼링에 관련된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자,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워낙 경기가 어떤 사태로 안 좋다 보니까 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제로까지 낮추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돈을 찍어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한 거잖아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 찍어 풀어서 경기 부양했던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정상화된 거 같고 이전보다 최악은 벗어난 것 같고 여기다가 워낙 돈을 풀어놨더니만 이제 물가가 조금 너무 치솟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 좀 부담도 생기고 근데 뭐 물가 때문에 정상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고용도 좀 살아나는 것 같고 이러면 이제 정상화를 해줘야 되니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를 세게 하던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 나가다가 이제 스톱을 시키고 나중에는 더 금리도 이렇게 이제 올려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정상화 과정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 여파로 특히 기축통화 지위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뭐 진짜 거의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면서 돈을 확 풀어서 이 돈으로 우리를 구제해 준 건 아니죠. 미국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썼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자, 미국은 워낙 지금 경제가 탄탄하게 빠른 속도로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러한 테이퍼링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뭐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이거보다 더 좋으니까 이겨낼 수가 있겠지만 사실 아시아권 이머징 쪽은 좀 취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걱정을 줬던 거고요. 그래서 뭔가 이 양적 완화 축소가 아주 빠르게 좀 진행이 돼버리고 그리고 막 축소 끝나자마자 바로 금리 올리고 이래버리면 아마 이머징 쪽 이 경제 좀 취약한 이머징 쪽에 돈 빠져나와서 안전자산 달러로 이동을 하면서 이머징 증시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중국이든 뭐 홍콩이든 대만이든 한국이든 죄다 막 고개 숙인 이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지난번 잭슨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시장의 우려를 상당히 잠재우는 얘기를 해줬죠. 양적 완화를 뭐 지금 이 물가에 대해서 뭐라 그랬나요? 지금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요. 돈을 워낙 풀어놨다 보니까 이 물가가 너무 세게 올라가면 정말 인플레 우려가 생기는 거고 그 상태에서 막 고용까지 좋아져 버리면 모든 게 정상화됐고 인플레 우려만 생기는 거니까 빠른 속도로 테이퍼링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열심히 보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이 물가 지금 솔직하게 지금 오르고 있다. 좀 인플레 우려도 있긴 하다. 하지만 지금 사실 코로나 종국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생산 차질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지 이게 지금 제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 올라가는 부분이 추세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재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생산 차질 이슈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 따라서 이게 계속 이렇게 치솟고 갈 것 같지는 않다. 적당히 올라가다가 생산 차질 이슈가 좀 완화되면 오히려 이게 좀 안정을 찾을 것 같다. 우려할 만한 수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버렸고요. 자, 고용도 지금 개선은 되고 있지만 이거 아직 일시적일 가능성도 높고 충분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잠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해서 바로 테이퍼링을 또 준비하고 이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러 차례 수차례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가를 보면서 충분히 이제는 정말 경기가 정상화된 것 같다 할 때 그럴 때 테이퍼링을 본격화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단 양적 완화는 지금 뭐 굉장히 매달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 풀면서 이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바로 줄여 나가겠죠. 근데 줄여 나가는데 이걸 줄여 나간다는 게 긴축은 아니죠. 돈을 찍어 푸는 규모를 줄여서 푸는 거지. 돈을 흡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니까 우선은 양적 완화 자체 규모는 줄여 나가겠지만 뭐 이 줄이는 것도 속도 조절은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 줄이는 것 자체가 당장 시장의 돈을 끌어들이는 흡수하는 건 아니다. 긴축은 아니다라는 것을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자마자 뭐 바로 금리를 올리고 뭐 이럴 상황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다. 이 금리는 일단 이거 축소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다 축소해 놓고 난 다음에 충분히 경기 상황을 보고 올릴만 하면 올리는 거고
또 그때도 올릴 상황이 아니면 못 올리는 거다라는 부분들 얘기하면서요. 뭔가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걱정, 우려들을 상당 부분 좀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계속적인 테이퍼링 이슈들 때문에 이 시장의 돈들이 아무래도 이머징, 그러니까 시장의 돈들이 이머징에서 좀 빠져나갔거든요. 실제로 테이퍼링이 좀 속도감 있게 들어가면 이머징 증시가 좀 취약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머징 쪽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제롬 파월 연설 이후부터요, 지금 이머징 증시에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은 강하진 않지만 조금 나갔던 것이 일부 재유입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은 제롬 파월의 확실한 내용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기보다는 9월 FMC가 있으니까 FMC를 앞두고 약간 긴장감은 있을 수 있겠죠. 긴장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막상 또 FMC 뚜껑 열고 나면 별거 없었네 이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고요. 혹시나 또 테이퍼링을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 나온다 하더라도 좀 덜 놀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세 가지 요소는 지금 소멸돼 버리는, 그러니까 9월달, 10월달에 당장 소멸되는 요소고, 사실 큰 영향을 줬던 이 세 가지는 우려가 9월달, 10월달에 증폭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완화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거고요. 자, 그런다면 이 시장은 다시 우리가 연중 고점을 향해서 9월달, 10월달 좀 달려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주에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만기일을 앞두고 오히려 시장이 조금 오를 수 있는 수급 여건이라는 거 참조하시고요. 자, 만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나 또 추석 연휴 기간에 9월 FMC가 있죠. 하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좀 자금 수요도 있을 거고, 또 9월 FMC에서 구체적인 또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걱정거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만기주에 좀 올랐다가, 오히려 선물옵션 만기주에 좀 올랐다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살짝 기간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또 추석 연휴가 지나고 FMC 결과물이 노출되고 나면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라는 측면, 또 연휴 끝났으니까 또 한번 주식 해볼까 하고 또 들어온 돈들 들어오다 보면 다시 이렇게 또 끌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요, 이 9월달, 10월달은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우리 한국 증시가 좀 달려나가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하반기를 놓고 보는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9월달, 10월달에는 이렇게 이머징 수급 개선 나오면서 좀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다음 주 올랐다가 기간 조정 좀 나오다가 또 추석 연휴 이후로 올랐다가 10월달까지 한번 올라주면 거의 전고점을 간다는 얘기인데, 계속 가기에 11월 달에 제동이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죠. 11월 달에 MSCI 이머징 분기 리밸런싱이 또 있고요. 또 거기다가 연말 양도소득세 이슈가 좀 있죠. 이러면은 아무래도 또 양도소득세 회피 자금들 좀 빠져나가는 것들도 나올 거고, 올랐던 걸 좀 반납하는 11월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빠지더라도, 또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연말이 되면, 연말에는 이제 배당 보고 들어오는 돈들, 이 배당 수요도 있고요. 또 연말에 외인 기관들 윈도우 드레싱, 주가 관리하는 그런 수요들도 있고, 또 거기다가 또 MSCI 리밸런싱이 11월 달 종료됨으로 해서 12월 달에 관련된 부담이 좀 사라지는 것도 있고요. 또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빠져나갔지만, 자, 이 물량들이 이 주식이 싫어서 판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빠져나간 거죠. 이러면 1월 달에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그럼 1월 달에 들어오면은 1월 달에 주가 좀 좋아지겠네. 이런 보통 스마트머니들은 12월 중순부터 또 먼저 들어옵니다. 이러면 이제 12월 달은 다시 좀 고개를 들어서 이 정도에서 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초가 되면 요 이슈가 좀 세게 붙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올해 연말, 내년 연초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이 여행이 가능해진다라든가, 거리두기 단계 완전히, 또 내년 우리는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아마
대선 앞두고 현 정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상당히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됐다가는 내년 대선 쉽지 않죠. 그래서 상당 부분 백신 접종률도 꽤 연말 연초에 올라 있을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거리두기 단계도 상당히 정상화가 돼 있을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제 내년 중에 뭐 해외여행도 잘하면 가능하다더라 뭐 이런 이슈들도 붙고 뭐 이러는 가운데 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이슈가 좀 붙으면 한번 또 연초에 또 치고 달리려고 하는 원래 또 연초에 장밋빛 전망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면서 대략적으로 하반기 좀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다만 하나 조금 재수 없는 소리를 드린다면,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은 항상 올랐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게도 고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 정시가 형성되는 원리는 실적이 몸통이고요. 수급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적을 놓고 봤을 때 뭐 이쯤 가야 된다. 밸류 측면에서 이러면 수급상에 따라서 아래 위로 10%, 좀 수급이 안 좋을 때는 이 밑에 빠질 때도 있고요. 좋으면 또 이 위에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주가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연초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난해는 10년에서 15년에 한 번씩 떨어지는 절호의 기회다. 제가 2001년, 제가 한국경제TV 지금 방송을 24년째 하고 있는데요. 2001년 9.11 테러 터졌을 때 신이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한번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08년 미국 금융위기 터졌을 때, 뭐 일각에서는 500 간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10년에서 15년 사이클에 한 번 떨어지는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최근에도 지난해 코로나 터지면서 1500 빠졌을 때 뭐 일각에서 1200 간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역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10년에 15년 한 번 오는 기회입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빠진 것만한 호재 없고요. 많이 오른 것만한 악재 없어요.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뭔가 나쁜 걸 충분히 반영했다는 거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또 이렇게 해서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뭔가 또 좋은 거를 반영을 한 거예요. 많이 올랐다는 것은 뭔가 또 좋은 거를 반영을 한 겁니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잘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난해는 신이 주신 기회다. 10년에 15년 사이클 한 번 오는 기회다. 과거 미국 금융위기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소리가 나지만 지나보면 기회인 것처럼, 악소리가 나지만 지나보면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다만 올해 1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국 증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확하게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의 데자뷰다. 이거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요, 미국 금융위기 터졌을 때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간 순이익의 합이, 자, 제가 말씀드린 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지배주주 순이익입니다. 영업이익보다 낮아요. 참조하시고요. 자, 2008년 미국 금융위기 터졌을 때 코스피 전체 상장사들의 이익의 합이 40조였고요. 보통 40조면 코스피는 한 900포인트에서 놀아요. 근데 미국이 천문학적으로 돈을 풀면서요, 미국 경기가 빠르게 살아나서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한국도 같이 살아나겠죠. 미국이 소비가 살아나면 미국 수출도 다시 늘어나는 거고, 또 중국이 미국의 수출 늘어나면 한국도 중국 쪽 수출도 늘어나니까 한국도 빠르게 이익이 좋아져서요, 2011년도에 연간 코스피 상장사들 순이익의 합이 100조 원 들어왔고요. 100조면 보통 코스피는 2000포인트에서 놉니다. 자, 이래서 900포인트 있던 지수가 2000포인트까지 문을 열었는데요. 단 그 위에 보니까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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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동안 100조만 벌었어요. 매년.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인가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10% 왔다 갔다 하면서 1800에서 2200 사이. 그래서 박스권이 6년이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요, 원래 코스피 상장 기업들이 2018년도에 얼마 벌었냐면 140조 벌었거든요. 그래서 2800 정도, 원래 140조만 2800 갑니다. 그래서 2800을 가려고 폼을 잡다가 2018년
4월 달에 미중 무역전쟁 터져버린 바람에 야, 이러면 반도체가 가격이 확 꺾여버리고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확 줄어서 2019년도는 105조밖에 못 벌었어요. 105조면 코스피는 한 2100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2100까지 내려앉았던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원래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바람에 105조밖에 못 벌었고요. 제가 이때 신이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코로나가 터져도 상장 기업들 실적 다 두들겨 보니까 코로나 영향 감안하고 봐도 100조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럼 뭐 2100에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1500까지 빠졌으니까 너무 심하게 빠진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돈에는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싼 능력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이쯤 오면 바닥 친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 2100까지는 금방 올라올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코스피가 1500에 있었으니까 연내 2000 회복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연내 2000 회복 가능할까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제가 한국경제TV에서 2000 회복은 2달이면 회복 가능하다. 여름 되면 2300, 400 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유일하게 드렸던 사람인데요. 실제로 제가 얘기한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 10월 달이었죠. 미국 대선 결과 노출됐는데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요. 이러면은 반도체가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반도체 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도 해야 되고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또 동영상 플랫폼 서버 증설도 해야 되는데 이런 서버 증설하기로 했던 것들이 계속 미뤄져 있던 것들이 이제 바이든 시대가 개막됐기 때문에 이거 분위기가 이제 좀 서두르자, 증설하자, 미뤄놨던 걸 증설하자 이런 분위기라서 이러면 이제 반도체도 수요가 막 생기는 거죠. 이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면서요. 지금 코스피 실적 전망치가 지금 상향되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실적을 제가 2021년도에 140조 나온다 그랬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140조 조금 넘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160조가 좀 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160조면은 코스피는 지수로 한 사람 이게 3200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이러면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최소 6개월, 1년 선행하는 성격이 있는데요. 특히 시장의 수급이 좋으면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선행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져 있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힘이면 3200 바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연초에 그래서 3200을 문을 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앞으로 시장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드렸죠. 거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코스피 상장 기업들 한 160조 볼 것 같은데 2023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60조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면서요. 내년에 160조 벌고 2023년도에는 한 200조 벌고 그 다음에 한 300조 벌고 이러면 우리 코스피는 4천 가고 6천 가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은 우리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시가총 1등, 2등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이 반도체는 이번에도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뭔가 수요가 있으면 또 돈을 많이 벌다가도 돈이 되면은 또 공급량을 늘리니까 공급량이 또 많아지고요. 공급량이 많아진 상태에서 또 수요가 살짝만 빠져버리면 또 가격이 푹 빠져버립니다. 이익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좀 이런 기업들은 보면 보통 뭐 버는 거 대비 주가가 뭐 40배, 50배, 60배 이렇게 거래되죠. 이익 변동성이 크지 않고요. 차분하게 이익을 좀 늘려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어떤 장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아직 반도체는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보는 반도체는요. 이 전 세계 반도체 중에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월등하게 시장이 크고 지금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반도체의 20, 30%밖에 안 되는 시장이고 그리고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가격 변동, 이익 변동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2016년도에서 2017, 2018 넘어올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 실적 냈다가 미중 무역전쟁 한 방에 바로 예전 실적으로 바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이익 변동이 좀 크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통 PER이 10배 이상을 잘 안 주죠. SK하이닉스는 아예 할인 거래를 시켜버리고요. 삼성전자는 할증을 주진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처럼 20배, 30배, 뭐 영업이익률도 좋은데 그렇게 주지 않는 이유가 워낙 이익 변동성이 커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내년도는 뭐 160조 정도 나오는 데는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내후년 그때도 현재로서는 제가 봐서는 그냥 1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얘기는 100조 원에서 120조, 150조 가야 올라가는 건데요. 100조 이래버리면 누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누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160조는 버니까 그나마 눕는 시점이 3,200이 중심이 돼서 이 안에서 이렇게 눕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답답하지만 이런 좀 박스권에 물론 이제 항상 이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오해도 하더라고요. 항상 시장이 좋아진다 해야만이 시청률도 올라가고 그래야 저희들한테도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한다. 안 좋은데도 좋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가 한국경제TV에 24년째 방송을 하면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제 생각 그대로 기회일 때는 기회다. 많이 올랐지만 더 갈 수 있으면 더 갈 수 있다. 대충 온 것 같다. 지루한 박스권에 대비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립니다. 엄청난 기회란 얘기를 지난 한 해 내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1월달부터는 이미 1월달부터 얘기를 한 거죠. 1월달부터는 지루한 박스권에 올해 내년 박스권 대비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참조를 하셔서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자, 이 박스권에는 시장 대비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주도주라고 하는 게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 또 최근에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식으로 흐름이 나왔는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이제 기회가 되면 좀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는 올 하반기는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구간이고 또 경기 정상화가 들어가는 구간이고 하면 약간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이 성장주들은 조금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돈들이 이 콘택트주 쪽이나 아니면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너지는 바람에 같이 무너졌던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관계사들이 설비 투자를 엄청 세게 하기 때문에 향후 2, 3년 사상 최고 실적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나 그 다음에 지금 생산 차질 이슈 때문에 주가 발목 잡혀 있는 이 자동차라든가 또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는 아무래도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이 금융주, 약간 피난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이 올 하반기에 좀 괜찮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잘 한번 종목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이번 위기 좀 지루한 박스권이긴 합니다만은 좋은 기회로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신 분들 시장 방향 잘 잡으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 김문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홀짝 박사 김문석 파트너와 1시간 함께 했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9월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181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국경제TV 파트너들이 준비한 9월 핵심 유망주와 다양한 선물 받아가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방송 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양한 투자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집 필수체크 9월 투자 포인트 2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